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법인 여름의 김희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여전히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맞서 잘 지내셨을까요? 저는 집, 사무실, 체육관, 집, 사무실, 체육관이라서 추위를 크게 느낄 겨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김희진 변호사님. 자, 그런데 오늘 다룰 사건은 이제 한파보다도 더 냉혹한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색동원 관련 사건인데요. 2005년 광주 청각장애인 교육시설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도가니 사건이라면서 아직도 잊히지 않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당시 피해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유사한 성적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천판 도가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던 남성이요, 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런 제보를 경찰에 접수하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경찰은 같은 해 9월에 이 해당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이 남성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시설의 입소자들의 대부분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 진술 자체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길어지니까 강화군에서요, 외부 대학 연구팀에 심층 조사를 의뢰하게 됐는데 바로 이 조사 결과를 담은 것이 바로 색동원 입소자 심층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러한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수사가 다시 확대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최소 6명의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고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진술들이 사실로 난다면 이번 사건은 국내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이런 사건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해도 6명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조사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드러난 특이점이라도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까 조사 과정 자체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요, 이 장애의 특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전문적인 조사 방식이 활용이 됐는데요. 일단은 의사 표현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그러한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성폭행 상황에 대해서 직접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조사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는 놀이 활동이나 어떤 그림, 사진을 보여주고 대답이나 반응을 보는 그런 어떤 비언어적 그런 조사 기법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가해 행위를 재현하는 것처럼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 설명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또 조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요. 일부 피해 장애인들이 이 가해자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밝혀진 바로는 조사 대상이 30대에서 60대 여성 19명이었고요. 이 중에 13명이 무연고자입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5년에서 길게는 16년 이상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이 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이번 사건은 폐쇄적인 어떤 시설 구조, 그리고 왜곡된 보호 관계가 얼마나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심층조사 내용이 이제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이 좀 이례적이긴 해요. 이제 피해자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공개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시청자들 입장이나 저희 생각에서도 예.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이런 피해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비공개가 맞습니다. 예. 실제로 강화군도요. 지난달에 색동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사자 관련 내용의 어떤 부분 공개 요청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예. 입장을 밝혔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 지난달 15일에 이의 신청이 제기가 됐고요. 추가 심의를 거쳐서 일부 내용에 한해서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참작이 됐냐면 예. 이 사건 자체가 벌써 국민적인 관심사로 확산이 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의 어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부분 공개의 이 적법성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어떤 기관의 재량으로 판단이 예. 가능하다 이러한 취지로 회신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모두 함께 고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화구는요 지난달 30일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 그리고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보고서를 전면 공개는 아니고요. 예. 부분 공개하기로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지게 돼서 저 여론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또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고 보니 이 사건을 보고받은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수사팀을 이제 꾸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요. 다른 성범죄 사건과 비교하면 좀 어떤 다른 점, 특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평소에 접하는 성범죄 사건은 이제 개인 간의 아니면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이 주가 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피해자 집단의 예. 특수성입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 그리고 시설 안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 왔다는 그런 점들이 특이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나 어떤 자기 결정이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만큼 이 범행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도 어렵고 은폐되기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피해가 특정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시설, 하나의 시설 단위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인권 침해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측에서는요. 성폭력 피해가 이 피해자들이 이 시설에 장기간, 수년간 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최초 신고자가 약 8년간 시설에 이미 거주를 했고요. 입소한 직후부터 성폭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 최초 신고자 거주 이전부터 유사한 피해가 반복됐다는 다른 진술들도 확보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점들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원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할 정도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중대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시서회장은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제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고요. 무고를 주장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어 전략이었을까요? 네, 이제 어떤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시겠죠. 예. 근데 이런 무고, 어떤 방어, 혐의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에서 흔히 선택되는 방어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범죄 사건에서요, 일반적으로 이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수사 방향을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요. 그리고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다시피 외부 대학 연구팀에서 심층 조사 결과 보고서가 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어떤 무고 주장과는 이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시설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보면은요, 이 신고가 늦어진 이 사정 역시도 사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 이 가해자 측의 무고 주장은요, 본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겠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설득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1차 조사 때는 이제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하면서 이제 무고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2차 소환 조사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이때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때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피해자 측 반발이 상당히 컸던 상황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피해자 측에서는 이 심층 조사 보고서 이 일부 공개를 요청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시설, 색동원 측에서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을 이 강화군에 제출을 한 겁니다. 이 절차는 강화군이 이 정보공개법상 정보 공개를 하기 전에 제3자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제3자에 해당하는 색동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이 요청이 접수되면서 이미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됐던 이 외부 심층 보고서가 최대 30일간 공개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색동원 측에서는 이러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피해자 측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장이 그 보고서를 이제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30일 동안 이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있었네요. 자, 만약에 이게 은폐 시도가 맞다면은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혐의가 이제 모두 인정이 된다면은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이 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 은폐 시도가 실제로 인정이 된다면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피의자에게, 즉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은폐 행위 자체가 곧바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그것도 달라지게 되고요. 적어도 이 양형, 그 형량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 가중사유로 충분히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즉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이 법 조문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인데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이제 가중처벌의 어떤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까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도 장애인 복지법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에게 어떤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 성희롱, 성폭력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시설장뿐 아니라 이제 직원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뭐 방조의 혐의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혐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성 관련 혐의일까요? 어떤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이 직원들까지 혹시 성범죄에 가담을 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 성범죄 혐의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 현재 수사의 초점은요, 제3범죄에 있고요. 특히 횡령 의혹에 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찰은요, 이 여성 입소자들의 은행 계좌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예. 그중에는 이 중증 장애인의 소비 패턴과 전혀 맞지 않은 예. 그런 거래들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즉 시설의 위치와 무관한 지역에서 어떤 이케아라는 어떤 그 저희 가구나 이런 거 판매하는 예. 곳이죠. 그래서 이케아에서 결제가 됐다거나 또는 카페에서 수십만 원이 결제가 된 카페 이용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현재 시설 전체 운영 상태를 다시 점검을 하면서 예. 관련 직원들을 포함해서 누가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 횡령이라고 한다면 이 횡령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입소자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예.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예. 특히 장애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장애에 대한 성범죄 수사와 별도로 이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중대한 재산 침해 문제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입소자들의 재산을 이제 가로챘다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 사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도가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제 6명으로 이제 그 지목이 됐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성범죄 관련해서도 또 혐의가 더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수사는 이제 두 갈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은 현재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요. 강화군에서 지난 5일부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중증 장애인 남성 16명을 대상으로 또 성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심층 조사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여성 입소자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남성 입소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전면 재점검에 나선 것이죠. 예. 이 강화군 관계자도요, 이 경찰 수사 자료를 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강력한 행정처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즉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경찰의 형사처벌에 따른 형사수사와 더불어서 이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행정조치 여부가 병행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건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만삭 임신 중절, 결국 징역형. 자,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을 수술했어요. 이런 산모가 있는데 이를 집도한 병원장에게 이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네, 어떤 개인의 의료 시술이 예. 비밀이죠. 개인의 비밀이기 예. 때문에 공개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번 사건은 작년 6월에요. 이 해당 산모인 권 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 원, 지옥 갔던 120시간 예.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임신 36주 차, 이른바 만삭인 상태에서 임신 중절 이러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예. 커지니까 이 보건복지부가 의료진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경찰이 같은 해 10월에 이 병원장 윤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이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수사를 통해서 이 임신 중절 시술이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 건에 달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되면서 예. 지난 6월에 다시 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번에는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이 수사 결과를 보면요. 산모 권 씨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 수술을 의뢰를 했고요. 병원장 윤 씨는 브로커로부터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서 약 14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경찰은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10년, 산모 권 씨와 수술 집도의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은 이제 검찰이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저렇게 구형을 일단 했습니다. 자, 36주 차라고 하는 산모의 상태, 아기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뭐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변호사님께서도 뭐 항공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37주 차가 되면은 비행기를 사실은 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언제 아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한 임신 중절이 아니라 이제 살인 혐의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제 일고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어떤 입장들이 나왔고 수사 결과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사건이 살인 혐의로까지 이어진 이유는요. 첫 공판에서 나온 입장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먼저 첫 공판에서 이 병원장 윤 씨와 수술 집도의 측에서는 공소 사실, 즉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 이 산모는요. 임신 중절을 의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태아의 사망 경위도 알지 못한다면서 이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예. 현재 함께 기소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요.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윤 씨는 2022년부터 병원 전체를 불법 임신 중절 전문 시설처럼 운영을 하면서 외부 브로커와 연계를 해서 산모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년 동안 527명의 산모가 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요. 이 병원장이 챙긴 수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문제가 된 이 산모 사건에서는 임신 34주에서 36주 차에 제왕절개로 태아를 출산을 시킨 뒤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후에 이 진료 기록과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을 해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꺼낸 다음에 그 또 후에 어떤 행위들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의료 행위와 이후의 과정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좀 어떤 점을 좀 특히 강조를 했을까요? 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특히 강조한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진에 대해서는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시술이 아니라 법의 공백을 이용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장과 집도의가 이를 인식을 하면서도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산모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았는데요. 자신의 태아가 사산됐다 이렇게 들었다면 의료진이 실제로 사망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산모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이 산모는 그런 점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검찰은 수술 이후에 이 태아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검찰에서는 이 제왕절개 수술에서 마취나 처치가 시작되면은 그때 분만이 개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기존 판례가 있는데 이 기존 판례를 들면서 그 이후에 즉 제왕절개의 분만과 마취, 처치가 시작된 이후에 태어난 태아는요. 형법이 보호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태아이냐, 이제 사람이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검찰은 태아의 상태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태가 아니라 출산 이후에 살인으로 보고 이제 고의성까지 이제 인정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데요. 일단 병원 측과 산모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병원 측과 산모 측에서는 모두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병원장과 집도의 측에서는요, 자신들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의료 현장에서 평생 생명을 다뤄온 의사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피고인들의 어떤 건강, 연령,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고요. 반면에 이 산모 측에서는 법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살인의 고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설마 유튜브에 이러한 시술을 받는 영상을 직접 올릴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고요. 또 이제 문제는 낙태죄가 효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신 중절에 대한 어떤 주수, 몇 주냐 하는 이런 주수 제한이나 높은 고주수 임신 중절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 이 사건은 살인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유사한 고주수 임신 중절 사건에서 산모가 살인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예. 제도적인 공백 속에서 이 산모 역시도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인죄 부분을 피해가고 싶다라는 주장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검찰과 산모 측 모두 이제 법의 공백 상태를 언급하기는 이제 했습니다. 이제 상반된 입장인 것인데요. 이제 현재 법 체계가 어떤 상황이길래 이제 검찰과 산모가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요 가장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 복잡하면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재 법 체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자보건법상으로는 임신 24주를 초과한 임신 중절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사실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형사 규정 자체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19년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다가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는 후속적인 입법을 하라라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예. 그 시한이 2020년까지였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2021년부터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명확한 어떤 주수의 기준이라거나 예. 형사처벌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에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예. 있다는 것이죠. 2021년부터. 예. 그래서 검찰은 이 공백을 이유로 해서요. 이 사건은 낙태 문제가 아니라 출산 이후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예. 이 산모 측에서는 무슨 말이냐 명확한 형사처벌 기준이 분명히 없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살인죄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24주 이후의 낙태에 관해서는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제 법적인 처벌 규정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검찰은 이거는 살인이다. 네. 이렇게 이제 살인죄로 이제 규율하고 싶은 거고 산모 쪽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피해가고 싶은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면 이제 그동안 멈춰 있었던 이 후속 입법 논의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또 빨리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멈춰있던 2020년부터 멈춰있던 이 후속 입법 논의가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방향을 두고서 이제 의견 차이가 큰 예. 상황인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이 임신 중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정리하자 이런 법안들이 여러 개 발의가 되어 있어요. 공통된 취지는 낙태죄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사자, 산모와 의료진이 법적 기준 없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 의료계가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형법의 개정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신 전 기간 중절이 허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의료계 역시도 그럼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느냐, 주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임신 10주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임신에 대한 인지 가능성 그리고 기형 진단이 대부분 그 즈음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은 처벌을 강화할 건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건지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어디에서 조율을 해야 하는지 예. 이 입법 과제를 다시 꺼내서 연구해야 될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이면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제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사건을 과연 임신 중절로 볼 거냐 아니면 그러네요. 출산 이후 살인으로 볼 거냐.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재앙절개 과정에서 분만이 이미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 이후에 태아가 형법상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고의성 판단입니다. 산모와 의료진이
태아의 사망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식을 하고 예. 특히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이 여부가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사후 은폐 행위인데요. 진료 기록에 대한 허위 작성, 사산 증명서 발급 시도가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요,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한 어떤 의료 사건으로 볼 건지 아니면 출산 이후에 생명을 침해한 중대한 예. 범죄로 볼지를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임신 중절이냐 살인이냐 이 기로에 지금 놓이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이 법적으로 좀 어떤 의미를 남길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남아있던 이 고주수 임신 중절 예.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판례로서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임신 중절이냐, 어디부터가 형법상 살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첫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범위인데요. 의료 행위의 외한, 외형, 외과는 갖췄더라도 그 결과가 생명 침해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러한 판단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하나의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유사 사건에 대한 어떤 처리 기준 그리고 후속 입법 논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네,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한 산모와 이를 집도한 의사, 병원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소식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바디캠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이 유튜버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이 사건은 이 AI 기술을 악용해서요, 공권력을 사칭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순찰 24시, 저희 사건 25시 뭐 이런 것처럼 예.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치 진짜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이 보디캠이라고 해서 이제 몸에다가 다는 카메라 같은 거거든요. 이 보디캠으로 직접 현장을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AI로 만들어 올린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물론 채널 소개란에는 실제 경찰과 무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AI 각색 영상이라는 문구를 달아두기는 했는데 채널 소개란에만 그러한 문구가 있고요. 문제는 이 개별 영상 하나하나에는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라는 표시가 없었다는 예. 점입니다. 요새 이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AI 영상임을 알리는 어떤 워터마크 같은 거를 일부러 지운 정황도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영상들은 유튜브뿐만이 아니고요. 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여러 가지 이제 채널에서 숏폼 형태로 빠르게 퍼지면서 총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모두 삭제된 상태이고요. 경찰은 이런 행위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서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유튜버를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사건 현장에 출동을 하면은 이제 뭐 공무집행 방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집행의 어떤 공정성과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바디캠을 이제 네.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영상들이 어쨌든 AI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네. 어떤 가상의 영상이 올라간 것인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된 거네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영상들을 올렸던 겁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실제처럼 보이는 영상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튜버는요, 지난해 10월부터 이 AI로 만든 허위 영상을 무려 54건을 제작해서 예. 유튜브와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챗GPT와 같은 것들로 프롬프트를 만들고요. 예. 영상 생성 AI, 뭐 소라라고 하죠. 이 소라를 예. 이용해서 주로 숏폼 영상 형태로 유포를 했는데 누적 조회수가 3,400만 회에 달했고요. 영상 내용이 주로 경찰이 흉기를 든 사람을 테이저건, 우리 쏘면은 뭐 전기 충격하는 예. 거 있잖아요.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하거나 거리에서 뭐 여성 BJ를 넘어뜨려서 체포하는 장면처럼
경찰이 좀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보디캠 시점에서 이 음성하고 주변의 어떤 현장 소음까지 또 구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 경찰의 공무수행 장면처럼 보였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 결과 일부 영상에 대해서는 이건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항의 민원까지 접수되기도 예. 했다고 해요. 또 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여장 남자 뭐 이런 자극적인 소재로 이 조회수를 끌어서 광고 수익을 노린 정황도 드러났고요. 다행히 첫 영상 게시 후에 3개월 정도 만에 검거가 돼서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일선 경찰분들이 뭐 이거를 사실 올리진 않겠죠. 실제 보디캠 영상들을 사실 이게 좀 AI로 제작된 영상임을 뭐 알 수는 있겠지만 네. 또 몰입해서 보다 보면 또 알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는 AI 관련이라고 이제 써놨지만 정작 이제 개별 영상에는 이 AI가 제작했다 이런 문구가 없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만 이제 AI 표시를 해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경찰에 따르면 원래 AI 영상임을 알리는 표시를 녹화 중 같은 문구로 이제 바꾼 거예요. AI가 표시되는 부분에다가 예. 녹화 중 이런 문구로 바꿔서 마치 실제 경찰 보디캠 영상처럼 보이게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영상만 저희가 이제 쇼폼을 보면 채널까지 따라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냥 영상만 이렇게 보잖아요. 예. 그래서 개별 영상만 보면은 이게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다. 이런 거를 쉽게 알아채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영상이 단순한 혼란을 넘어서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불신을 키우고 실제로 치안이나 구조 인력을 헛되이 투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과잉 진압이다 이러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예.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에도 AI로 만든 침입 영상을 실제 상황으로 또 오인을 해서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 경찰대 교수는요, 이런 악의적인 허위 영상은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예. 명예훼손 등 더 무거운 범죄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엔 AI라는 사실을 숨긴 채 실제 공권력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 해당 유튜버는 뭐 정작 구속될 때는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 유튜버는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경찰 설명을 보면요. 이 30대 유튜버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54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예. AI로 만든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 유포하면서 이 조회수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은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를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특히 이번 사건은 AI로 만든 허위 영상을 유포한 행위로 구속까지 이루어진 첫 사례다. 이런 예.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이 AI로 만든 허위 영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관련 법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 어떤 유사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AI 허위 영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조금씩 일정 부분은 마련이 됐지만 아직은 이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AI 허위 영상이 만들어지는 속도를 이 법적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렇겠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 22일부터요, 인공지능 기본법 이게 시행이 되면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AI를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야 되고 결과물이 AI로 만들어졌다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 이른바 AI 투명성 규정이죠. 근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무 자체가 AI 개발 사업자 또는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이 예. 사업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개인 유튜버 이런 AI 툴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만든 이용자까지 직접 규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도 인공지능 기본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전기통신기본법 등
기존에 있는 형사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최근에는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데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요.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어떤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기본법은 어떤 사전 예방 조치에 가깝고요. AI 허위 영상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는 기존 형사법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도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네요.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거 외에도 다른 혐의가 또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여죄가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뭐 경찰의 시선으로 뭐 사회적 경각심을 전한다, 공익적인 콘텐츠다 예. 라는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실제 목적은 광고 수익을 통한 돈벌이였잖아요. 그래서 예. 이 남성이 가짜 영상을 보고요. 이 경찰 영상을 보고 채널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서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예. 있고요. 또 AI로 만든 또 음란물을 제작해서 판매한 정황도 확인이 예. 됐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범죄가 있어요. 무허가로 운영이 되는 뭐 사설 선물 거래, 해외 선물 투자 리딩방에 가입해서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또 하면서 또 몇천만 원씩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통해서 이 AI 음란물을 판매한 사실까지도 드러났어요. 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AI 허위 영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요. 사기, 불법 투자 유도, 음란물 유포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그런 범죄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네,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만큼 이제 형량이 좀 관심인데요, 변호사님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이제 범죄 이제 개수를 봤을 때나 다양한 예. 걸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사건은 혐의가 하나가 아니고 뭐 AI 허위 영상 유포, 공권력을 사칭한 사회적 혼란, 투자 사기, 불법 리딩방, 음란물 제작 판매까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재판부는 따로따로 범죄를 보지 않고 전체 흐름과 목적, 어떤 영리 목적에 반복된 범죄다 이렇게 보고 이 범행 자체를 매우 중하게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허위 영상, 경찰 영상을 이용한 허위 영상으로 신뢰를 끌어모은 뒤에 결국엔 사기 범행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이 사기 금액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고 범행이 계획적 반복적이고 사회적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보다는 실형 선고 그리고 이제 수년 단위의 징역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 허위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가 구속이 됐다는 사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무슨 사건인지 궁금한데요. 화면 만나보시죠. 판사는 8개월, 판결문은 8년, 혼선 논란입니다. 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이 형량이 달라서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형량 차이가 무려 10배인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저도 이런 사건은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선고 절차의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법정에서 이 피고인에게 뭐 징역 몇 개월에 처한다,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예. 주문을 판사님이 직접 낭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이렇게 선고를 판사님이 했는데 며칠 뒤 교부받은 판결문 서면상으로는 징역 8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예. 겁니다. 형량이 10배나 달라진 상황이죠. 사건 자체는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임차인 127명을 대상으로 무려 144억 원의 보증금을 예.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 그리고 외상 공사를 통해서 주택을 확보한 뒤에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에 하는 무자본 갭 투자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가 됐죠.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 규모와 재질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징역 8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이 적시가 되어 있고 예.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8개월보다 훨씬 많죠. 그렇죠. 이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낭독한 형량이 우선된다면서 이 판결문의 경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는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경정 신청이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판결문 경정 신청이라는 거는 우리 예. 쉽게 말하면 수정이라는 뜻인데 이제 판결문에 있는 어떤 오타나 계산 착오, 이름이나 날짜 같은 단순한 기재 오류를 법원이 스스로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있는 핵심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예.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실수를 고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이라고 낭독된 점을 근거로 해서 판결문에 적힌 이 징역 8년이 기재 오류다. 예. 낭독이 먼저니까 판결문상은 기재 오류니까 이걸 수정해달라. 이 경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오타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고를 받으러 갈 때 이제 피고인이 이제 출석을 하게 되고 네. 그때 이제 판사님이 이제 낭독을 하는데 이제 낭독할 때는 8개월이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통상 며칠 뒤에 판결문을 받아봤더니 이제 8년이라고 돼 있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8개월입니다. 네. 제가 선고받은 거는 8개월이니 8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정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맞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이제 않은 것이지요. 네. 뭐 이후에 뭐 특별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특별항고 자체는 이 경정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예. 다루는 이제 예외적인 절차인데 요 특별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판결문에 적힌 징역 8년이 기준 형량으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예. 절차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피고인 측에서는 이미 판결문상의 형량을 전제로 해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예. 특별항고가 기각이 되더라도 2심에서 다시금 형량의 적정성, 선고 과정의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적시된 형량이 이렇게 다를 때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더 기준선으로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형사재판에서는 보통 판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내어서 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선고가 이루어지고 예. 판결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법정에서 말로 선고된 형량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 많죠. 다만 문제는 이 차이를 판결문 경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건 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나 단순 형식적인 실수를 고치는 절차지 형량처럼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 바꾸는 데 쓰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형량을 다투려면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선고 오류 논란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이 예. 형량이 피고인의 신체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따라서 선고 과정에서 이 주문을 낭독하기 전후에 이 형량을 다시 확인하는 이중 점검 절차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예. 선고된 내용이 곧바로 판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보완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요, 사법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선고 절차 자체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된다. 이런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 점검의 절차도 필요하고 통상 이제 판결문을 그 자리에서 사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네. 이제 절차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한 보완이 좀 있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님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한 재판부가 이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실제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저희가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사건들을 보면서 좀 법적으로 궁금한 마음이 좀 생겼어요. 네. 이런 실수들이 또 있어서는 네.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도가니 사건도 있었고, 맞습니다. 참 인천판 도가니 사건도 있었고 이런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해요. 네, 뭐 오늘 사건 보면서 법조인으로서 마음이 예. 무겁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거나 AI 기술을 악용해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어떤 법정 절차적인 혼선으로 사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모습까지 모두 법이 왜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이 논의된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제도와 절차가 더 정교화돼가지고 국민들이 법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저희 생생법률쇼 게시판,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